반갑습니다. 문정법률경매 패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제시의 건물입니다. 경매 하시다 보면 제시의 건물 많으시죠? 집합 건물에는 많이 없고요. 주택이나 상가주택, 공장 같은데 많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그런 데 많이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제시의 건물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제시의 건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제시의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접하다 보니까 그냥 법적인 부분도 경매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시의 건물이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경매 물건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발견한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기 안 되고, 네, 등기가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도 없고 이런 건물들 보통 조그만한 거 아니면 달아낸 베란다 앞에 달아낸 뭐 이런 것들이 제시의 건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시의 건물의 대부분은 무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물에 딸린 미등기의 창고, 창고 있을 수 있죠. 주택 하나 지었고 그 옆에 필요에 의해서 창고 같은 거, 화장실, 보일러실, 정자 등이 있습니다. 마당이 넓은 이런 전원주택 같은 데는 사용 승인 다 받고 정자를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법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제시의 건물은 민법 100조, 주물과 종물에 관련된 규정하고 민법 256조 부동산의 부합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주물과 부합물, 그 밖에 독립된 건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조하고 256조 한번 알아볼게요. 민법 100조는 주물과 종물입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에 의해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주물은 주된 건물이고요. 종물은 그게 부합되는 건물, 부속물이다 이 말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네, 맞습니다. 자, 요 100조도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 256조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주택을 지었다. 그럼 그 옆에 이제 조그만 화장실, 간이 화장실 만들었다. 그럼 소유권을 같이 취득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경매물건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경매 진행 시에는 제시 건물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매 진행 시 제시의 건물이 종물과 부합물에 해당될 경우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저당권, 은행권이 대출을 할 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존 등기하는 주택 있잖아요. 막 지었다. 이렇게 막 소유권이 건너와서 십수년 된 주택 말고요. 보존 등기 했는 주택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이제 추후에 제가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시의 건물이 나오면 분명히 법정 지상권이 따라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좀 광대하기 때문에 제가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것만 오늘 준비했는데 저당권이 처음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근저당을 잡는 식의 보존 등기 했을 때 그러면 근저당권자 은행은요 그 토지 위에 지금은 등기가 다 있고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까지 다 받은 주택이지만 소유자가 아까 번에 상용하는데 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면 옆에 베란다에 이제 뭐 지붕을 올릴 수도 있고 정자도 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마당에 뭐 강아지 있다 개집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조목조목 다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근저당권자가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진행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그런 걸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의 건물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종물 또는 부합물에 해당되면 경매물건의 매수자는 제시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제시의 건물이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닌 독립된 건물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되어 경매에서 낙찰받아도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물건을 울산 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이 2개가 있던데, 하나는 제시의 건물이 다 포함되는 거고 하나는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이제 제시의 건물이 현장 가서 봤는데, 예를 들면 등기부에도 없고 제시의 건물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개왕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시의 건물로 따로 돼서 거기에 토지에 있는 그 건축물은 뭐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독립된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 매수하거나 지료를 청구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있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요거는 미담인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공장이셨나봐요. 근데 제시 건물이 있는데 제시외를 못 보시고 아마 그 컨설팅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하셨는데, 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분이 그 건축물을 그냥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낙찰을 받고 등기가 완전, 그 경매물건에는 등기가 다 완료가 됐는데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법적으로 민법까지 갔던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의 건물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죠. 주택이나 옛날 집, 특히 오래된 집 있죠. 30년, 40년 이렇게 된 거는 어떤 물건이 이제 멸실되기도 하고, 건축물이, 또는 이제 새로 지어서, 예를 들어 이제 멸실이 30제곱미터였는데 그거 뭐 집주인이 그냥 부수고 30제곱미터 짓는다고 했는데 35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매각 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지, 구조가 무엇인지, 면적은 어느 정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 대상도 있고 등기도 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어느 때 이거를 수리했다든지 부수고 새로 지었다든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제시의 건물이 있는 거는 좀 꼼꼼하게 진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둘째, 법원이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잘 봐야 돼. 법원이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 어떤 거는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다 표시를 해주고요.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이제 금액을, 예를 들어 금액을 이제 내기 위해서 거기 먼저 이제 경매 집을 찾아가죠. 그럼 그 주택의 경매 목적물을 자세하게 보긴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잘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잘 보란 얘기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 부동산 표시란에 제시의 건물이 나오고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이 어떤 식으로 주택을 이렇게 변경을 했다, 요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의 문제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한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서에 감정가격이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제시의 건물이 금액이 포함이 됐다면 제시의 건물도 금액이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의 건물에 대해서 대충은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략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시의 건물을 볼 때, 경매 물건을 볼 때 아주 핵으로 먼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사실 낙찰받아서 이렇게 뭐 민법으로 틀어지거나 예를 들면 법정 지상권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감정평가나 예를 들어 개인이 입찰을 보실 때 평가서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정말 책 보듯이 진짜 필사하셔도 돼요.
정말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제시의 건물에 관련된 경매 사건인데,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울산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에 5050호이고요. 임의경매로 진행 중이네요. 6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울산 울주군 두섬의 미오리에 소재하는 주택이고요. 제시의 건물이 이제 어떤 게 있냐, 여기 용도에 창고, 제시외에 이렇게 돼 있죠. 목록은 쭉 보시면 되고요. 다용도실 있고, 창고 있고, 뭐 조족조, 블록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8.5 제곱미터가 토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괄 매각에 제시의 건물 포함입니다. 일괄 매각은 토지 건물이 같이 매각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록사, 공모상 축대인, 이게 이제 비고란이 뭐냐면요, 감정평가사가 가서 현장에서 전문가가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 이게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힘들게 보셔야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습니다. 목록사는 공모상 축사, 공모상 축사라는 것은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의 축사지만 폐축사로 참고로 이용 중이다. 축사라 하면 이제 소돼지를 키우는 데죠. 근데 그렇게 소돼지는 없고 참고로 사용하고 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경락 후 제시의 건물 포함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시의 건물이 이렇게 창고 다용도실 되어 있고요. 요 창고가 원래는 축사였는데 참고로 이용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거는 현황을 표시해 놓은 거겠죠.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제시의 건물 관련 경매 사건의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요거는 영물권을 조금 힘들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옆에 제가 설명글을 대충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 번호부터 먼저 볼까요? 2021 타경 406호이고요. 임의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신권 경매거든요. 자, 본 사건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망성리에 위치한 농가 관련 시설. 보통 이제 그냥 주택, 농가 관련 시설은 축사를 짓는 이런 거를 농가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제 주택으로 안 짓고 농가 관련 시설을 짓냐면, 주택 짓고 또 농가 관련에 축사 짓고 이러면 사실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지어요. 주택, 창고, 화장실, 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농가 관련 시설이면 이제 농업 활동을 하는 주택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사가 있네요. 그중 미등기된 건물, 제시의 건물로 매각에 포함되는 건축물도 있으나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자, 제시의 건물은 추후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고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뭐 이렇게 정말 이제 전 채무자를 많이 잘 만나서 협의가 원활하게 되고 한다면 좋은데, 정말 오래된 주택인데 제시의 건물이에요. 이거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자, 이렇게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래서 기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유찰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이런 낙찰 받고 안 그래도 경매 머리 아픈데 법정 비상권이니 아니면 소유자하고 협의 봐서 이걸 부사도 네가 사라 마라 치료를 받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세하게 보면요, 제시의 건물이 있긴 한데 주택 창고 10평 정도 하고요. 창고에 7평 정도, 축사가 15평 정도가 매각의 제외예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자가 있겠죠. 이분이 A라는 소유자가 있는데 A라는 소유자가 근저당을 받을 때는 이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B가 새로 들어와서 점유자가 이거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근저당 잡았을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이제 근저당 잡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근저당을 잡은 거예요. 근데 추후에 이제 경매 넘어갈 시점에는 이렇게 이제 검증사 가보니까 근저당에 예를 들어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 그 건축물,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축물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현장 가서 비교를 했는데 그 외 건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소유자를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자가 죄송합니다.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제3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경우는 제3자가 지었을 가능성이 노후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감정사가 매각에 포함시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각에서 제외되는 거는 협의를 본다 손 치더라도 추후에 내가 낙찰받았을 때 감정, 예를 들어서 감정에서 2차, 3차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대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대한민국의 은행권이든 사실은 대출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이제 직격탄을 만든 게 이제 법정지상권 이런 거 사실 진행을 하면 결론은 나요. 무조건 판결받으면 결론은 나죠. 우린 결론 나는 게 좋은데 그런 시간 걸리지만 나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돈을 여기에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 낙찰가도 대출을 못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현금 납부를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진행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어떤 제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판결이 1년 뒤에 났다면 1년 동안 이 물건에 대한 여기 토지에 대한 치료는 분명히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매각도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물건들은 조심해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따뜻한 봄도 왔고요. 또 이제 코로나도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뭐 외부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코로나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개인이 조금 더 마스크 좀 철저하게 끼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그래도 좋은 날 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